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희가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2강에 도달할 때까지 지나왔네요. 심리치료의 후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강의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부분에 감회가 있을 듯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심리치료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리치료의 중기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중기의 과정은 심리치료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이와 저항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적인 접근 또 과정을 위주로 한 접근을 통해서 다루어 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리치료의 중기에서 후기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심리치료의 중기의 과정 속에서 이제 내담자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 전이 저항,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기법적인 이러한 작업들이 내담자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충분히 접근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도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심리치료의 후기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산해라 이런 걸 하잖아요. 스승이 충분히 배울 만큼 자기가 스스로 할 만큼 하면 이제 너는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심리치료에서 사용되는 기법과 또 심리치료를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과정들을 충분히 익혔다면은 그것이 이제는 서로 이 상담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동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치료의 후기는 종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termination phase, 이제 끝나는 시기다 이거죠. 하지만은 심리치료의 후기가 그냥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끝나는 것도 굉장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언급한 이후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기라는 과정, 즉 일정 기간의 종결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바로 후기의 과정입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종교를 잘 다룸으로써 새로운 통찰이 가능하지만은 반대로 종교를 잘못 다룸으로써 치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이 이 종교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상담을 하는 동안에 종교에 대한 주제를 안 다룬 것은 아니었겠죠. 종교에 대한 주제는 자주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회기 안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은 이 종교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회 우리가 상담을 경험할 때마다 상담이 끝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담이 이제 자주 반복돼서 일주일에 3, 4회 하면 더더욱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주말을 보내면서 종교에 대한 느낌을 갖습니다. 상담을 주중에는 좀 하다가 주말이 되어서는 치료자와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치료자와의 종교 헤어짐을 경험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주말을 보내고 다시 주초를 맞이하면서 재회의 경험을 하는 것들이 교과서에서 상담 간의 치료자 내담자 관계에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휴가 기간이 길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휴가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 휴가 기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 종결 내지 헤어짐에 대한 주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이러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종결 내지 헤어짐이 아니더라도 내담자가 인생 여정을 통해서 자기 친한 사람과
또 부모님과 또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기타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 헤어짐 또는 관계의 종결, 또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일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그 마지막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을 테고요. 하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만나다가 이제는 마무리를 한다라는 그러한 느낌 내의 종결에서 경험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교류 내지 특성에 비하면은 매우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 종교 시간에 이 감정의 교류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처음이나 다름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다룬다는 것이 그동안의 작업에서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새롭게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내담자의 과거 경험이나 여러 면에서 종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느낌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종교를 잘못 다루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반감되는 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상담자가 중반기에 이제 전이 저항 이러한 부분에 잘 집중하고 또 기법적으로도 과정 중심적이고 해석을 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 그 나무랄 데가 없는 치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참 잘한다라고 서로 느낄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이 종결 수준에 도달해서 상담이 굉장히 그 이상해지는 예들을 드물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중반기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종결도 잘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담자들은 이 종결 과정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급하게 끝나버린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보는데 종결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내담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비슷한 어려움 때문에 종교를 직시하지 않는 경향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담자의 탓이든 상담자의 탓이든 간에 종교를 잘못 다루게 되면은 그동안에 잘 다뤘던 그 치료 효과가 마지막에 반감되는 수가 있죠. 종결이 중요하다는 것은 헤어짐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짐의 주제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주제죠. 우리가 실은 자궁에서 태어나서부터 가장 강렬한 이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는 이 출생이야말로 이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출생 자체가 어머니로부터 이탈되는 완전히 나누어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 경험이 그 양면적이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와 희망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 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반기니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의존하던 어머니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어머니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경계가 섞여 있는 존재에서 서서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는 나대로 어쩔 수 없는 남남이라는 부분들을 인식하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어짐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예민합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예표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근원적인 헤어짐에 대한 그 두려움과 또 외로움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한 매우 그 약한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가 맞던 틀리던 간에 헤어짐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헤어짐에 대한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종교 시점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실은 작업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새로운 작업처럼 느끼게도 됩니다.
종결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조심스럽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종결이 이제는 다 작업했으니까 그저 끝난다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 종결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헤어짐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종결의 시간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에 적혀 있는 대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상담하기로 상담적인 교류를 하기로 처음부터 합의한 것처럼 헤어지는 것도 결국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계약에 의해서 치료가 시작된 것처럼 언제 마칠지에 대한 것도 두 사람의 충분한 합의가 있은 다음에 또 합의가 되어도 그 즉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 종결의 시기, 마무리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끝내야 합니다. 종결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이미 종결의 중요성에서 예시된 부분들이 더 구체화되는 셈인데요. 치료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담자와 치료자와의 그 관계라는 게 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의 그 재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관계가 형성되고 치료관계로 최종적으로 얻는 것들은 무엇이냐? 결국은 내담자에게 있어서 치료자가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조금 더 그 전문적인 용어 내지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꾼 것인데 나한테 significant, 매우 의미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가치 있는 대상, 나에게 그 생애의 어떤 여러 의미들을 나한테 심어주는 대상,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그저 내 앞에 놓여있는 정도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 내면화라고도 하죠.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담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치료관계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이미지를, 어머니의 상을 내재화해서 이제 어머니 없이도 본인이 자기 스스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크듯이 결국은 치료관계도 내담자가 치료자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충분히 내면화해서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종결은 이 내담자의 마음속에 이 내면화된 대상, 이미 그 안에 있는 대상이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의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갖는 슬픔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나를 키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진다든지, 또는 그 멀리 만나지 못할 정도로 멀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미 충분히 그 상대가 내 마음속에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없어도 그 존재에 대한 충분한 그 상을, 이미지를 자기 안에서 떠오를 정도로 분명히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에서 그 대상이 없다면은, 아무리 충분히 내재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대상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무언가 그 상실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도 반응이죠. 애도 반응. 보통 애도 반응이라는 것은 사별, 상대방이 죽었을 때 이제 갖는 그 감정적인 변화 단계를 애도 반응이라고 하죠. 뭐 구체적으로 애도 반응에 대한 여러 전문적인 그 단계나 개념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뭐 자세한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내게 중요한 인물이 내가 이제 만나지 못하는 그 죽음의 그 앞에서 더 이상 이제 만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슬퍼하는 그 애도 반응의 과정이 결국은 이 종결기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치료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애틋한 감정이 정돈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에 대한 그런 감정이 올라오니까 과거의 애도 반응이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충분히 회상될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상당한 부분들은 이제
그 애도 반응과 관련되어서 떠올리게 되죠. 어떤 이는 또 이러한 그 내재화된 대상의 상실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애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애도 반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 인생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종결의 과정 속에서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애도 반응을 간접 경험하고 과거에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중요한 대상과의 애도에 관련된 마음이 새롭게 정립되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도 반응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이죠. 상실에 대한 것들 몇 개 여기 적어놨는데요. 로스라고 보통 영어는 하잖아요. 대상 상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부모를 향해서 기대를 갖습니다. 이 기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표현이고 보통 이제 더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카덱시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의 그 충동이 상대방한테 부착되는 겁니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향한 기대는 항상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절당합니다. 이 부모를 향한 기대는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들이 성취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젝션, 거절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 카덱시스, 내가 나의 본성을 그 상대방한테 집중했을 때 그것이 이제 리젝션, 거절로 처리가 되면은 결국 이것이 되돌아온다고 할 수 있죠. 되돌아옴. 실은 내가 상대방한테 투영한 나의 욕구이고 나의 기대인데 이것이 상대방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험은 우리한테 쓰라린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 이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실은 많은 사람들은 인격적인 성숙의 경험을 갖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린아이가 그 엄마에게 기대하지만은 엄마가 100% 아이에 대해서 맞춰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의 기대가 계속적으로 상실되는 경험들을 인생 초기부터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줬다가 결국은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오는 에너지는 결국 자기를 성숙시키는,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관여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엄마와 아기가 제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엄마와 아기는 계속적으로 서로 그 경계가 없이 한 존재인 양 생활하게 될 법한데 이 거절과 또 거기에 대한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비로소 나라는 개념,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개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개념들로 선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상실의 경험은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과정이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요이긴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런 가요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성숙은 이 상처를 통해서 출발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아이러니죠. 그래서 애도 반응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상실감을 정리해주는 매우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애도 반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애도 반응이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예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실은 모종의 감정적인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그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지나가면은 이것이 꾹꾹 눌러서 참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에 대한 실망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응, 상실에 대한 그 반응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 주어야만이 건강하게 그 문제를 일단락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 감정적인 변화가 일단락짓는데 훨씬 도움을 줍니다. 일례로 그러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울지 말아라.
다 천국 갔는데 왜 우냐?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상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애도를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이 신앙적인 포장을 통해서 애도 반응을 거부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애도 반응이 없어요. 상대방이 미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슬퍼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그러면 걱정스럽죠. 이 문제가 그저 덮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애도를 일으키고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낀다면은 개운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많이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과정도 그렇고 또 어쩔 수 없이도 그렇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상실을 이겨내야 됩니다. 성숙의 요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또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료자가 이 상실의 주제를 잘 다룰 때 내담자는 최후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이 저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내담자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했지만은, 이 거절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성장한다는 이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다룰 수 있고, 특히 이 마지막에 더욱더 중요하게 내담자에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를 언급할 때 많은 경우 그동안 상담을 해왔던 문제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문제이든 갈등과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빠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참 예상하기 어렵고, 어떻게 종결이 됐는데 더 나빠지면 그러면 그거는 종결을 할 시기가 아니란 말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당혹스러운 문제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종교를 언급했을 때 갈등과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상실에서 애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종결에 대한 언급을 서로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제 다 좋아졌고 또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합의했고, 그 정도로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급이 있은 후에 자연스럽게 끝나기보다는 훨씬 불편하고 오히려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것이 그냥 마무리가 아니라 헤어짐이라는 주제를 다시 재현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마무리하고 그동안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헤어짐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흔들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모종의 반응으로 증상과 갈등이 다시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듯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내담자를 안심시키면서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담을 못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더 이 헤어짐에 대한 주제를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를 생각하게 한 그러한 기회처럼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그 부분, 종교를 선언하고 서로 다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빠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잘 다루어주면서 동시에 종교에 대한 헤어짐에 대한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종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료 기법에서는 우리가
통찰 치료와 지지 치료 두 가지의 치료 기법이 있다는 얘기를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이 통찰 치료와 지지 치료에서는 종교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아무래도 통찰 치료에 준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언급을 정확하게 합니다.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담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할 때 그 사실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마친다라는 것, 그리고 헤어진다라는 주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치료자가 그 언급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종결기의 기간 동안에 헤어짐, 그리고 치료자와 내담자의 그 감정이 어떤 식으로 과거의 애도 반응이 이루어졌던 작업들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 지지치료는 이 종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유연하게 작업을 합니다. 종결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닌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통찰 치료는 정말 서로 이제 헤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아주 전통적인 그 상담 기법에 의하자면은 상담을 다시 하는 기회가 그 정통적인 상담으로 넘어갈수록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그 정신분석적인 상담에 의하자면은 한번 그 사람과 분석을 과정을 거치면은 상담을 마치고 나서 다시 분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헤어짐입니다. 다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상담의 만남을 두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결이 더 정확하게 언급되고 더 정확하게 그 의미 부여가 되겠죠. 하지만 지지치료에서는 그 종결에 대한 주제를 다루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느끼는 의미보다는 종결에 대해서 생각하되 보다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 해결 위주로 문제를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치료에서는 종결을 다룰 수는 있지만 종결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진다는 것은 그 심리적으로 과거의 기억도 있고 앞으로의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상담 현장만큼은 충분히 다시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다. 헤어짐에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해소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치료에서는 상담이 끝나도 내담자가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 또 다시 상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여지를 줌을 통하여서 종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어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지지치료이든 통찰치료이든 이제 종결이라는 순간이 오는데 종결이라는 순간은 어떤 식으로 올 수 있나라고 할 때 지금 적혀 있는 세 가지가 그 종결을 오게 하는 그 예들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치료 자체가 계약이고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결을 이루는 순간도 그 치료자와 내담자가 서로 이제 충분히 마칠만 하다라고 서로 의견 합의가 되어서 진행된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상담이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상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치료자에 의해서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들은 대개는 그 상담의 초기에 치료자와 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이 치료 기법이 안 맞다고 생각할 때, 가령 그래서 통찰 치료를 시작을 하려고 각오를 했는데 두 사람과의 그 교류를 통해서 통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때는 치료자는 자신의 결정을 가지고 내담자와의 만남을 정리합니다. 또는 그 자기와 만남을 정리하지는 않다 손치더라도 상담 기법에 있어서 그 통찰적인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치료자, 그러니까 내담자가 충분히 자아 역량이 있고 합당해서 상담에 임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때, 그렇지 못할 때 치료자가 결정해서 종결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담자가 상담을 끝내기를 원할 때는 언제나 종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담자의 제안, 이제 상담을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은 적정한 수준의 시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시기가 너무 이른데도 불구하고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의문이 드는 건 시기가 적절하면 이제 세 번째처럼 돼버리는 거가 아니겠어요? 치료자와 내담자가 누가 먼저 얘기했던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볼 때도 조금 아직은 종결할 때가 아닌데 내담자가 종결을 제안한다. 치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말하자면은 내담자가 제안을 하면은 치료자가 굳이 설득하지 않고 상담을 종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원하는 출발은 내담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그만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상담을 마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듯이 조금 이르다라고 할 때 적당한 수준의 설득 내지는 교육이 필요하긴 하겠죠. 무조건 내담자 그만할래요. 근데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시죠? 라고 묻게 되고 몇 가지 작업을 통해서 내담자가 오해했던 부분들 혹은 내담자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 마음들이 스스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른 종결 제안의 경우에는 치료자가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분명한데 내담자를 적당한 수준에서만큼은 물론 이제 약간 설득은 하지만은 과도하게 상담을 억지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지는 말아야 한다. 아무리 합당한 시기가 아니라도 내담자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상담은 마치는 것이 옳다라고 치료자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상담을 마치는 것에 관련되어서 볼 때 사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보자면은 또 사례를 셋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적정한 수준의 내담자 상담자가 합의하여서 상담에 대한 마무리를 서로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기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담자의 이 상담자와의 만남에 대한 헤어짐, 이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을 충분히 서로 교류하고 마무리하는 단계, 이런 것이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사례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담자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데 상담을 종결하기를 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수준의 설득을 해보고 다시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상담이 종결된 사례를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쉬움을 남기죠. 조금 더 내담자가 자신을 들여다본다든지 생각을 바꾼다든지 해서 상담을 더 유지했으면 좋았을 법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아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이러한 것도 실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지 그동안의 상담 과정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도움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또 앞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상담의 경험을 얻었었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실패한 사례라고 꼭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좀 바꾸면 좋겠죠. 실패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중단된 사례라든지 내담자의 요구에 따라서 상담이 조기 종결된 사례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될 것입니다. 진정 이제 실패한 사례는 탈락 사례라고 흔히 말하는데 드랍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담자가 종결에 대한 요구도 없이 상담이 그만두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실패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예고 없이 상담이 중단되는 것이죠.
되게 이렇게 연락이 없이 상담이 끊어졌을 때는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한두 번 만나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끝내는 게 좋다. 그래서 한두 번이라도 더 만나고 마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것이에요. 탈락이라는, 드랍아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자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의 특성이 결국은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담자가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자가 애써서 붙잡는다고 그 마음이 돌이켜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자신도 욕심 내려놓고 과감하게 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는 내담자와 다시 연락을 하고 한두 번은 꼭 만나서 과연 이 치료 관계가 어땠을까? 그리고 왜 드랍아웃이 됐을까? 왜 탈락됐을까? 내담자의 탓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다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최소한 그 내담자 탓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치료자가 혹시 이 실패 요인을 했을 때 작용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자성해 봐야죠. 그래서 세 번째 적혀 있는 대로 치료제의 실패 요인, 이런 탈락 요인에는 내담자 탓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치료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사례 지도를 통해서 내가 왜 탈락됐을까를 좀 생각해서, 특히 이제 치료자로서의 내 문제를 해결하고 기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결이 짧아졌네요. 오히려 1시간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이 종교를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실은 저는 종결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처리하는 치료자는 아닌 듯한 느낌을 저 스스로 많이 갖습니다. 종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저 자신도 많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종결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만나다가 헤어지는 기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헤어지는 순간에서 애써서 그 헤어진다는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 잘 만나고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헤어지는 순간에 더 만나고 서로 마음을 더 교류하고 이러면 좋을 법한데, 오히려 그 평소에는 잘 만나다가 서로 여러 상황이 되어서 이제 헤어질 법하니까 이제 더 얼굴도 안 보고, 그것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실제로 헤어지는 당일날도 만남도 그냥 취소돼 버리고, 이러한 경우들 보면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이런 경우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교를 잘 직시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발견 숙제는 인생에서 중요한 이별의 기억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그 이별을 한다면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성경 묵상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이 그 헤어지는 만남을 갖는 이 밀레도 고베어 설교 부분이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랑하는 그의 동료들과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헤어지는 이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면에서 상당히 그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이 구절을 보면서 특히 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이 헤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종교를 구할 때 어떤 점을 유념했는지 한번 조금 보세요. 특별히 어떤 점을 바울이 유념해서 이 헤어짐의 주제에 관련되어서 부각시켰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주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 면에서 제가 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강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게 사례 위주를 많이 다뤄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좀 갖기는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예들, 그 실제 상담에서의 사례의 예들을 들어주면은 또 실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인생 여정의 예를 들면은 훨씬 이렇게 솔깃하게 귀에 들어온다는 걸 아는데, 생각보다 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초기에 경험하기에는 좀 벅찬감이 있어서 일반적인 좀 개념적인 얘기로 주로 제가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좀 듣기가 불편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드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이 소감, 이 메모 적고 이러한 날에다가 강의 전체적인 소감도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 하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상담에 대한 그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이제는 그저 배우는 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보는 이 공부를 하는 도중이나 또 이 공부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담의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전문적인 상담을 할 것이든 아니든 간에 조금 더 이렇게 틀에 맞추어서 한두 번이라도 꼭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경험 속에서 그 확인되고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